안녕하세요.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꿈꾸는 저스티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러시아 혁명의 시발점이 된 1905년 필 1회 사건 전후의 러시아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905년 혁명이 실패한 후부터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완성되기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보신 후에 2편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905년 혁명이 진압된 후 차르 정부에서 실권을 쥔 스톨리피는 혁명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도 민중이 혁명가들의 과격한 주장을 따르지 않도록 폭넓은 개혁 정책을 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톨리피는 현장 군법회의라는 규칙을 만들어 혁명가나 테러리스트는 붙잡는 즉시 그 자리에서 총살하도록 한 반면에 땅의 개인 소유를 허용해야 공산주의 이념을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법과 농지자금 대여법을 제정하고 농민들에게 평등한 시민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1911년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있는 극장에서 암살자에 의해 스톨리핀이 살해된 후에야 차르 정부는 중심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혁명가들은 여전히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여념이 없었으며 이 무렵 레닌은 농민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러시아 인구의 대부분은 농민이었기 때문에 농민을 혁명 세력 편에 세우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14년 1차 대전이 발발하였고 전쟁 1년 만에 러시아군은 사망 15만 명, 부상 70만 명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며 무려 90만 명이 적군에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부 공업지대가 독일군에 점령되어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내려가 파업이 속출하고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황실에는 전쟁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언자 라스푸친 때문이었습니다. 황후 알렉산드라의 아들은 혈우병 환자였는데 그 병을 라스푸친이 기도를 통하여 다스렸기 때문에 라스푸친은 황후의 신임을 등에 업고 궁정을 주름잡았습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귀족들은 라스푸친을 처형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었고 1916년 결국 몇몇 귀족이 라스푸친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1917년 드디어 2월 혁명이 발생합니다. 2월 22일 페트로그라드 배급소에서는 검은 빵 한 덩이를 얻으려는 여자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고 있었는데 나누어 줄 빵이 다 떨어지자 굶주림과 분노에 사로잡힌 여자들이 빵가게와 식료품점을 습격했고 다음날 사회주의 단체들은 국제여성의 날을 선포하고 시위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차르를 타도하자는 구호가 등장했고 페트로그라드를 지키는 군대와 경찰들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니콜라이 2세는 혼란을 정지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병사들이 총뿌리를 장교들에게 겨누었고 장교들이 달아나자 병사들은 시위대에게 무기를 나눠주며 황제가 있는 겨울궁전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시민이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했던 것처럼 피터 앤 폴 요새 감옥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서서 할 일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케렌스키가 나서서 장관을 체포하고 우체국과 전신 전화국, 철도역과 정부 청사를 점령하라 하였습니다. 시위대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의회는 상황에 떠밀려 임시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노동자들과 병사들도 재빨리 자신들의 대표를 뽑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가는 지배계급의 러시아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권력을 향해 돌진하는 노동자의 러시아가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니콜라이 2세는 마지막까지 착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왕위를 동생인 미카엘에게 물려주겠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곧 가족과 함께 차르스코의 셀로라는 별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레닌이 러시아에 돌아온 것은 2월 혁명이 일어나고 한 달 넘게 지나서였습니다. 소비에트에서 주도권을 잡은 맨셰비키는 아직은 노동자 계급이 미약하니 자본가 계급인 자유주의자들이 권력을 잡는 것이 당연하다는 옛날의 태도를 유지했고 그 결과 케렌스키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공장과 군대에는 새 세상을 목말라 하는 노동자와 병사들이 숱하게 많았지만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이때 레닌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레닌은 돌아오자마자
4월 태제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구호 아래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볼셰비키의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회제 공화국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의 소비에트 공화국을 목표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주의 재산과 땅을 몰수하고 노동자 소비에트가 모든 생산시설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명도 사회민주노동당에서 공산당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4월 태제를 비난했습니다. 다른 정치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볼셰비키가 이 선언을 공식 지지하게 만드는데도 3주가 걸렸습니다. 이렇듯 볼셰비키는 이름만 다수파일 뿐 보잘것없는 소수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6월 초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 전국대회는 볼셰비키의 제안을 거부하고 임시정부를 지지했습니다. 기세가 오른 임시정부는 볼셰비키가 독일 정부에서 활동자금을 받아 쓰고 있으며 레닌은 독일 간첩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를 체포하려 하지만 레닌은 핀란드로 도망쳤습니다. 이때 트로츠키가 나서서 임시정부가 볼셰비키를 박해하고 레닌을 체포하려 한 것을 맹렬히 비난했지만 오히려 체포되어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의 러시아는 독일 군대를 물리쳐보려 시도했던 갈리시아 지방의 총공세에서 패배하고 위신이 떨어지며 반대로 볼셰비키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병사들은 볼셰비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8월에 차르 체제로의 기한을 노리던 육군 참모총장 코르닐로프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케렌스키는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트로츠키를 풀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볼셰비키는 더욱 큰 인기를 얻었고 트로츠키는 영웅이 되어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의장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보잘것없는 소수파였던 볼셰비키는 그 사이 자체 군대를 가진 거대한 정치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혁명이 일어나기 며칠 전 레닌은 러시아로 돌아왔고 레닌을 노동자 농민의 정부 인민위원회 의장으로 뽑은 뒤 10월 25일 볼셰비키는 간단히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빼앗았습니다. 10월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빼앗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왕당파와 자유주의자는 물론이고 혁명 세력이었던 멘셰비키와 사회민주당까지 모두 볼셰비키와 맞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본주의 열강도 반혁명 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레닌은 독일과 휴전을 하려고 서둘렀고 많은 굴욕과 반대를 무릅쓰고 1918년 폴란드의 브레스트 리토프스크에서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발트의 여러 나라와 폴란드, 우크라이나가 독일의 소나기에 넘어갔고 핀란드도 러시아의 지배를 벗어났으며 엄청난 전쟁 배상금도 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독일이 패전하면서 이 조약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빠져나온 볼셰비키는 반혁명 군대와 싸우는 데 힘을 모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사회주의 혁명 정권이 들어선 것을 큰 문제로 생각해서 반혁명 군대를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볼셰비키 정부는 징병제를 실시하여 적군을 강화한 다음 1920년에 반혁명 세력을 거의 괴멸시킵니다. 게다가 1차 대전이 끝난 다음 제각기 전쟁 피해를 복구하느라 여유가 없어진 자본주의 강국들이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은 볼셰비키 앞에는 혁명보다 더 험난한 가시밭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사회주의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연구한 끝에 사회주의가 올 것이라고 내다보았을 뿐 어떻게 그 사회를 건설해야 하는지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혁명가들이 낡은 체제를 파괴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작업에 막 손을 댄 1924년 레닌이 뇌일혈로 사망한 후 그를 이어 치열한 권력 투쟁 끝에 권좌에 오른 인물은 요시프 스탈린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 기초를 놓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뒤 2차 세계대전이 터져 독일이 소련을 침략했을 때 독일에 대적할 정도로 강력한 산업국가로 탈바꿈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러시아 사회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오류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사회주의가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말로 합리화한 공포정치입니다. 마르크스가 꿈꾼 사회주의는 개인이 물질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온전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회였지만, 스탈린이 이끈 소련 정부는 개인의 자유 자체를 말살하고 모든 반대 세력을 오직 폭력으로만 억눌렀습니다. 권력투쟁에서 진 트로츠키는 1940년 멕시코에서 스탈린이 보낸 자객의 손에 죽었고, 단지 땅을 남보다 더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농민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고참 볼셰비키도 쫓겨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패입니다. 소련은 처음부터 자본과 기술이 떨어진 나라였는데 자본주의 강대국, 특히 미국과 군사력 대결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었고,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와 제3세계 사회주의 운동을 지원하는 데도 많은 돈을 썼습니다. 또한 중화학공업, 군수산업, 항공우주산업 등에 우선 투자를 하다 보니 국민 생활에 필요한 소비재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욕했던 서유럽의 시장 경제를 결코 따라잡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스탈린 이후 소련의 지도자들은 자기네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하는 노동자 농민의 나라라고 자랑했지만, 그들은 마르크스나 레닌이 지녔던 이상은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우리는 이 러시아 혁명을 통하여 100년이나 지난 레닌의 혁명 이론과 전략 전술을 배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자기에게 지워진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지고서 몸과 마음을 바쳤던 그의 자세를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 혁명의 마지막 시간으로 혁명가 레닌의 삶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